성리학 중심의 조선이 들어서면서 화려했던 고려의 불교는 빛을 잃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쓰러져 갔다. 오래도록 잊혔던 역사적 진실이 21세기 들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덕분에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고대인의 심상을 오롯이 담아낸 역사적 인물은 고려 최고의 스승이자 지식인이었던 일연선사다. 저는 지금 경산의 삼성현 동상 앞에 서 있습니다. 예로부터 경산에는 여기 보시는 세 분의 성현이 나왔다 삼성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를 크게 열었던 원효대사, 그리고 원효대사의 아드님이자 우리나라 유학을 열었던 설총,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찾을 바로 보학국사 일연 스님이 이곳 경산이 낳은 세 분의 성현이십니다. TV고승전 일연 스님의 발자취를 찾은 저는 이곳 스님이 태어나신 경산에서 시작을 해서 비슬산, 운문사, 인각사를 차례로 둘러보려고 합니다. 고려가 진정한 불국토가 되기를 염원하던 일연선사는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 일연선사는 고려 최고의 국존의 자리에 올라 고대 삼국시대 신의 사관과 다양한 불교 전설을 바탕으로 민족의 자주성과 긍지를 고취하고자 삼국유사를 저술했다. 모르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유명하지만 선사의 생애는 그리 알려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몸에 해가 비추는 꿈을 나흘 동안 꾸고 태어났다고 하여 그 아이를 견명이라 불렀다.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출가 후에도 경전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한다. 비슬산은 산 정상의 바위 모양이 신선이 거문고를 타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불교가 융성했던 시절 100여 개의 암자가 있을 정도로 불교의 성지였던 비슬산은 가섭 부처가 터를 증명했고 산신인 정성천왕의 도움으로 천인이 득도할 자리로 알려져 있다. 비슬산은 일연 스님과의 인연이 각별한 산이다. 이곳은 비슬산 대견사입니다. 일연 스님은 1206년에 태어나셔서 1289년에 84세로 입적하셨습니다. 일연 스님이 살았던 13세기는 고려의 격변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신이 집권하면서 고려 사회가 크게 바뀌는 그런 청년기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년기에는 고려가 20여 년 동안 몽골과 싸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마지막 시기는 원의 간섭을 받던 그런 암울한 시기를 지내면서 살았습니다. 그 많은 시기 중에서 일연 스님은 이곳 비슬산에서 거의 절반을 사셨습니다. 장상군에서 지금 경산에서 태어나신 일연 스님은 일찍 9살에 출가를 했습니다. 14살 때 저 먼 설악산 진전사에 가서 대웅장로에게 구적기를 받고 정식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스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22살에 승과에 응시해서 상상과 즉 수석 합격을 하고 보통 같았으면은 개경에 머물면서 이제 앞으로 큰 절의 주주도 되고 그런 활동을 준비했겠지만 웬일인지 일연 스님은 멀리 떨어진 이곳 비슬산으로 내려와서 오랜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시기는 고려가 몽골의 침공을 받고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연 스님은 처음 22년 동안 이곳 비슬산에 머물면서 수행과 이곳의 많은 절들의 산재에 있는 기록과 문화재를 살펴보면서 한편으로 내면적인 수행력을 기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불교 문화의 큰 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됐던 걸로 보입니다.
구족계를 받은 후 여러 선문을 방문하며 수행했고 이때 구산문 사선의 으뜸이 되었다고 한다. 비슬산에 입산한 이련 스님은 보당함에서 수년 동안 참선에 몰두하다 1236년 몽고가 침입하자 문수보살의 계시로 무주암으로 거처를 옮겨 수행하던 중 깨달음을 얻었다. 비슬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화강암 암교회가 많습니다. 아주 명산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이 비슬산을 전국에 손꼽히는 참꽃 명산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이미 신라시대부터 아주 중요한 수도처로 널리 알려졌던 그런 또 명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슬산에는 높이가 1000m가 되는 남쪽, 북쪽 두 봉우리 사이로 여러 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런 스님은 22년을 먼저 지내면서 정말 수행에만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몽골의 침공기였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 한적한 곳에서 정말 수행에만 몰두했는데, 그런데 이 22년의 시기가 이런 스님에게는 우리가 바로 이런 스님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삼국유사를 편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자료를 보고 듣고 수집하는 아주 또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스님은 처음 이곳 비슬산에 와서 보당암, 그리고 무주암, 묘문암 이런 세 곳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보당암의 당시의 위치를 지금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이곳 대견사가 그곳이 아닌가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대견사는 비슬산에서는 정상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조선시대까지 쭉 그 전통이 내려갔던 절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스님이 이곳에서 머물렀던 그 자취가 계속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곳 대견사에서 그러한 이런 스님의 초창기의 수행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주암에서 깨달음을 얻은 이련 스님은 1236년 삼중대사의 승계를, 10년 후 선사의 법계를 받았다. 비슬산에서 22년 정진으로 수행과 학문이 상당한 경지에 이른 이련 스님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세상 밖으로 나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대견사의 산청석탑입니다. 이렇게 큰 비슬산의 안반을 바탕으로 그 위에 아주 얌전한 3층탑을 올려서 깎아지른 절벽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일품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스님은 44살에 남해 정림사로 떠나게 됩니다. 당시에 남해에는 고려대장경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침공으로 부인사에 보관하고 있던 초조대장경판이 모두 불탔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바로 모든 국민들이 다 힘을 합쳐서 그런 국민의 합심된 힘으로 몽골의 침공을 막아내자, 그런 뜻에서 바로 다시 대장경을 만들게 되고 그 주 생산지가 바로 남해였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정한이라고 하는 당시의 큰 세력가가 많은 사제를 내서 대장경을 간행한 것을 돕고 있었는데, 바로 이런 스님은 그 정한의 초청으로 남해 정림사에 가서 대장경 간행 사업도 도우면서 또 그리고 대장경을 많이 보고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후에 개경에 가서 활동하면서 또 다른 견문을 넓힌 이런 스님은 이곳 비슬산을 떠난 지 15년 만에 59세에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곳 비슬산 저 북쪽 끝에 있는 인홍사와 동쪽에 있는 용천사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절을 크게 다시 중창을 해서 인홍사는 인흥사로, 용천사는 불일사로 이름을 바꾸어서 조정으로부터 사익을 받는 그런 큰 사찰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3년 만에 이곳을 떠나서 왕명에 의해서
운문사의 주지로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후반부 13년의 기간 동안 이런 스님은 이곳 비술산에서 다시 많은 자료를 접하면서 삼국유사의 편찬을 준비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현장이 바로 이곳 비술산입니다. 54세 대선사의 승계를 받은 일현 스님은 이후 원종의 명으로 강화도 선월사에 머물면서 설법하고 보조국사 진울의 법을 계승했다. 팔만대장경 낙성회양 법회를 주관했을 당시 물 흐르는 듯한 강론과 설법은 대중을 크게 감화시켰다 한다. 군이 소재의 화산 인각사. 화산의 형상은 기린의 모습을 닮았고 지형상 기린의 뿔 자리에 세워진 절이라 해 인각사라 불리고 있다. 일현 스님은 영향력이 지대한 국존의 자리를 뒤로하고 인각사를 하안소로 삼았다. 하안소는 국사나 왕사가 은퇴 후 머무는 사찰을 말한다. 지금 이제 인각사에 와 있습니다. 인각사는 일현 스님께서 만년에 5년 동안 주석하시다가 입적하신 곳입니다. 일현 스님은 크게 생애를 나누면은 성과에 급제하고 얼마 있어서 비술산에 내려와서 22년 동안 수행하던 첫 번째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5년 동안 남해 정림사라든가 지리산 길상암 이런 곳에 다니면서 대장경의 작업에도 참여하고 또 많은 공부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다시 세 번째로 비술산에 들어가서 13년을 지낸 다음에 충렬왕의 요청으로 72세에 운문사에 가서 5년 동안 주석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삼국유사의 편찬을 시작해서 이후에 서울에 가서, 즉 개경에 가서 국존으로 책봉을 받고, 그리고 만년에 이곳 인각사에 내려와서 5년 동안 계시면서 삼국유사의 집필을 완성한 그런 뜻깊은 곳이 바로 이 인각사가 되겠습니다. 국존이었던 일현 스님이 인각사에 주석하게 되자 왕실에서 대대적으로 사찰을 보수하고 많은 땅을 하사했다고 한다. 인각사제에서 출토된 유물이 당시의 사찰 규모를 짐작케 한다.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에 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땅은 오래전부터 불교와 인연이 깊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몽골보다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자긍심을 키워주고 불교적인 영험담을 통해 혼란한 민심의 신앙심을 높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또한 세속적인 명리에 집착하거나 부도덕한 승려를 비판하고 왕은 물론 일반 백성과 노비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 중생구제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려 했을 것이다. 일현 스님께서는 운문사에 계시던 77살에 개경에 광명사의 초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설법을 하고 이듬해인 78살에 국존에 책봉되게 됩니다. 국존은 국사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고려가 원의 정치적 간섭을 받던 시기이기 때문에 원의 국사와 같은 이름을 쓸 수 없다 해서 국존이라고 책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현 스님께서는 곧장 개경을 떠나서 노모가 계신 곳에 와서 노모를 봉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96살에 노모께서 돌아가시자 이듬해인 79살에 이곳 인각사에 오셔서 5년 동안 계시다가 84살에 입적하시게 됩니다. 이곳 인각사에서 일현 스님은 삼국유사를 완성하고 조정사원, 선문염송사원 이런 많은 책을 펴내시게 됩니다. 스님께서 입적하실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항림과 스님이 계신 이곳 인각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스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 하나가 나섰습니다.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그제야 스님이 바로 목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얘기는 이런 선사께서 제자들을 지도하시는 게 바로 그런 선의 화두를 통해서 직접 제자들이 깨우침을 일으킬 수 있도록 개발했던 그런 가르침을 이 말년에 입적하실 때 가르침에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이런 물음을 합니다. 100년 후에 스님께서는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스님께서는 다만 이것뿐이다. 바로 이게 선의 분명한 목표죠. 지금 이 자리, 바로 이곳에서 나의 본분사, 깨침을 얻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입적할 때까지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스님의 유명에 따라서 이 인각사를 둘러싸고 있는 화산의 명당에 모셨다가 지금은 이곳 이렇게 인각사 경내에 탑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국존이라고 했지만 여기 탑에는 보각국사 정조지탑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비록 국사라는 칭호를 공식으로 못하면서도 이렇게 스님의 탑에는 그림 올림으로써 제자들의 정성을 다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덕과 지혜가 높았던 고려의 스승 보각국사 일현은 금강인을 맺고 입적했다고 한다. 생전에 1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다지만 안타깝게도 현존하는 저서는 삼국유사와 중편 조동 오이뿐이다. 보각국사 탑과 달리 물은 재질의 수성암으로 만들어진 보각국사 비는 일현 스님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유물이다. 탑비는 국사의 제자인 법진에 의해 세워졌고 비문은 당시 문장가인 민지가 왕명에 의해 지었다고 한다. 일현 스님의 비입니다. 스님께서는 1289년에 입적하시고 1295년 6년 뒤에 이 비를 제자들이 해 세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는 현재는 아주 일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주 곱게 정말 좋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왕이지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분들이 스님의 공적을 정말 잘 기리기 위해서 그 귀한 왕이지 글씨를 모아서 전면 후면 약 4,000자 되는 글을 새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문인들이 다 글을 배우기 위해서 왕이지 글씨를 모두 다 얻어가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이 왕이지 글씨를 탁본해달라는 부탁이 말 그대로 빗발쳤습니다. 중국에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0년 전 어느쯤인가 그러한 탁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해가지고 비가 부서지고 말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조각으로 있던 것을 지금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렇게 많은 탁본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그 탁본첩이 30여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탁본첩들을 전부 모아봤더니 다행히도 지금 보는 이 모양이 아니라 원래 비 모양을 거의 그대로 다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일현 스님 탄신 800주년을 기념해서 저 한켠에 원래 모양 그대로 복원해서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높은 일을 하고 가신 분의 자취는 이렇게 가신 다음에도 내내 향기로 남는 것을 우리는 일현 스님의 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인각사와 마주한 위치에 위천을 휘감아 도는 학소대가 자리한다. 단면이 수직인 암릉, 학소대는 학이 둥지를 틀고 서식하는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학소대 좌우로 송림이 우거진 석산도 풍경을 더한다. 수려한 자연 경관을 도반 삼아 일현 스님이 인각사에서 펼치고자 했던 원력은 무엇이었을까? 일현 스님은 국존으로 계시던 이곳 인각사에서 두 번에 걸쳐서 구산 문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것은 일현 스님이 가지산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남맥에 빠졌던 고려 불교계를 하나로 모으려는 그런 의였던 것 보입니다. 아마도 이곳 학소대 앞이 넓은 들판에서 구산문도에 많은 스님들이 모여서
고려불교의 새로운 앞날을 논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스님 입적하실 때 한 제자가 이런 식구를 읊었습니다. 삼각기린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니 텅 빈 하늘의 반달이 파도 가운데 일어나네. 이 개송을 듣고 있던 이런 스님께서는 한참 있다 껄껄 웃으시면서 내가 다시 오게 되거든 그대와 함께 이곳에 한바탕 놀 수 있으면 좋으련만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놀 수 있는 무대도 바로 이곳 학소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84세의 긴 생애를 사시면서 이런 스님은 선수행에 몰두하고 대장경도 간행하고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오로지 그 정신은 삼국유사에 있듯이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바로 우리 민초들의 힘에서 확인하려는 그런 굳은 의지였습니다. 고려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보각국사 일현. 일현 스님은 알고 있었을까? 민족의 자긍심과 불심을 담아 스님의 손끝에서 태동한 두 권의 책이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위대한 불교 문화 유산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곳은 운문사입니다. 운문사는 1400년 전에 원광법사가 대작갑사로 창건했는데 오늘날에는 비구니 승가대학이 설치되어서 우리나라 승가교육의 요람으로서 첫 손꼽히는 그런 도량이기도 합니다. 이런 스님의 발자취를 찾는 저는 오늘은 이곳 운문사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런 스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바로 삼국유사의 집필 현장이 바로 이곳 운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문사 안에서 이런 스님과 삼국유사의 자취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문사에 관한 내용은 삼국유사 고양이목조에 실려 있다. 후삼국 통일 시기에 태조 왕건은 운문사에 주석하던 보양국사의 계책으로 이 일대를 평정하였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937년 대작갑사의 운문선사라는 사액과 함께 전지 500개를 하사했다고 기록돼 있다. 사액을 받은 후 운문사는 경제적 기반을 갖춘 대찰로 성장했고 왕사로 책봉된 원흥국사 하길이 주석하던 1129년부터 전성기를 맞았다. 대선사의 승계를 제수받은 일현 스님은 강화도 선월사, 영일 554, 비슬산 인흥사의 주지를 지내고 이곳 운문사 주지로 오게 됐다. 이 소나무는 바로 이름난 운문사 소나무입니다. 수령이 500년 됐는데 이 운문사가 그 전통을 잘 지켜온 만큼이나 500년 동안 푸르름을 지켜온 그런 그 상징 같기도 합니다. 이런 스님은 72세되던 1277년에 이곳에 충렬왕의 왕명으로 주주로 부임을 해서 5년 동안 주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삼국유사를 편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스님은 이외에도 100권에 이르는 그런 많은 책을 낸 대저술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유독 삼국유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삼국유사가 삼국, 특히 신라 불교 문화를 너무도 생생하게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듯 삼국의 역사는 삼국사기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50분이나 된 삼국사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정치적인 또 외교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삼국의 역사를 엮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님은 이름도 삼국유사라고 지었습니다. 유사는 남은 일, 남겨진 일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그 삼국사기에서 보지 못하던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생한 신앙의 또 삶의 또 여러 문화의 이야기들을 담아서 모두 9편으로 삼국유사를 엮은 것이지요. 물론 이런 스님이 이 운문사에서 그 일을 다 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비설산에서의 35년의 주석기간 동안 또 남해 정림사라든가 이런 여러 대장경을 본다든가 또 오호사라든가 인흥사 이런 여러 곳에서 다니면서
정말 발품을 팔아서 여러 자료들을 직접 확인하고 그런 기록들을 모아서 우리나라가 뿌리 깊은 그런 문화국가이고 또 그 문화의 힘이 보통 사람들의 굳건한 신앙심에서 나왔다는 것을 삼국유사의 9개의 편을 통해서 낱낱이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곳 운문사는 그러한 삼국유사를 처음 편찬하기 시작했던 그런 유서 깊은 이런 스님의 자취가 서려 있는 도량입니다. 삼국유사는 고대사 중 정사에는 없는 고조선, 삼국, 가락, 후삼국에 관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찬술한 편년체 형식의 역사서다. 삼국유사가 언제 처음 간행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존하는 판본들은 고려시대의 것은 없고 모두 후대인 조선시대에 판각된 것들이다. 고대 사회의 역사, 풍속, 종교, 문학, 예술, 언어 등의 기본서로서 삼국사기에 없는 많은 사료를 수록하고 있다. 이곳은 운문사 작압전인데요. 바로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를 어떻게 편찬했는지 그 스스로 태도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정각형 들어되어 있지만 원래는 아마 탑에 네 기둥에 있던 사천왕이 그대로 지금 모셔진 걸로 이렇게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는 원광법사에 이어서 보양선사가 이 운문선사를 이렇게 사일을 받은 이렇게 크게 일으켰던 그런 이 시기입니다. 삼국유사 의회편에는 대체로 시대선으로 이렇게 스님들을 쭉 이제 배려했는데 원광 스님 바로 다음에 보양이목이라고 하는 보양 스님의 전기가 실렸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장 원효 스님보다 저 뒤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스님이 이곳에 주석하시면서 이분들의 전기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래서 그동안 잘못됐던 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원광법사전에 붙여서 실린다라고 명확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여러 자료를 많은 종류의 자료를 모았지만은 굉장히 정확한 그러한 교감 작업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이분을 설명하는데 이 유물을 설명하는데 제일 중요한 자료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이 작업전 안에 있는 사천왕상이 바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삼국유사의 장점 중 하나는 참고한 기록이나 구전되는 내용을 원형 그대로 남겼다는 점이다. 현장을 답사하며 사실을 확인하고 중국의 역사서나 금성문 등은 출처를 남기고 이견이 있으면 별도로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운문사 비로전 앞에 있는 3층 석탑입니다. 운문사에서 가장 나이 든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스님께서 이곳에 주석하시면서 바로 다음 해에 역대연표라는 자그마한 책을 스님이 중창했던 비설산 인흥사에서 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연호를 맞추면서 우리 역사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이 삼국유사의 저본이 되었던 그 토대가 되었던 책이기도 한 것이죠. 삼국유사가 삼국에 남겨진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국유사 이야기들이 사소하거나 그냥 넘겨버릴 그런 이야기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첫 역사는 단군조선이죠. 바로 우리가 단군조선을 알 수 있는 것은 삼국유사의 첫머리에 고조선 편에서 그 단군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밝혀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삼국유사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과 같은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황룡사 구층탑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도 이런 스님이 이곳에 주석한 중간에 경주에 가서 충렬왕을 만나고 오는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아마도 몽골의 침공으로 불타버린 황룡사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에 젖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찾을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황룡사 편을 엮기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이런 스님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그런 특히나 정규적인 그런 사사가 아니라
우리 민간에 많이 전해오던 또 사찰에 전해오던 이런 중요한 기록들을 찾아내서 그를 일일이 모두 삼국유사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확한 전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책을 쓸 때 이 글은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줄을 달듯이 삼국유사의 대부분의 기록에는 이것이 어떤 데서 전해졌다는 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봐도 굉장히 치밀한 그러한 저술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삼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여러 가지 불교 문화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우리는 삼국유사를 또 한편으로는 잘 짜여진 불교 문화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삼국유사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곳 우문사에 주석하실 때 모두 엮여졌던 것입니다. 이 책 5권 9편으로 구성된 삼국유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대의 종교, 역사, 지리, 문학, 언어, 민속, 사상 등 모든 것이 총망라돼 있다. 지배층의 역사적 사실과 이치를 담은 문헌과 백성들 사이에 굽이 전승되는 이야기가 공존하는 삼국유사는 한마디로 정신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이련 스님은 78세 되던 해 국존으로 추대돼 개경에 머물렀다. 하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아 국존의 자리를 내려놓고 낙향했다. 아들을 출가시키고 70여 년 홀로 사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였다. 스님의 효심은 삼국유사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삼국유사 9편 중에 마지막 편은 효선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효도하고 선행이 덧붙었습니다. 이련 스님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효라고 하는 것은 효에 이 선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난한 집에 김대성이 재상집에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재상이 되어서 현생과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와 석굴암을 지었던 얘기도 바로 이 효선편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5편을 마련했는데 사실은 이련 스님 자신이 대단한 효자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은 이련 스님께서 국종이 된 다음에 노무를 모시고 96살의 노무를 모시고 봉양했던 바로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즉 이련 스님의 효행을 기리는 이런 기념물이 되겠습니다. 이련 스님은 자신이 직접 실천했던 이러한 어머니에 대한 효를 삼국유사에도 그대로 담아서 효선편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출가를 해서 집을 져버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출가를 해서도 이렇게 노무를 모실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이련 스님은 효선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국유사의 마지막 편인 효선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봉양을 받고 이듬해 세상을 떠난 어머니. 이련 스님의 효심은 열반에 든 후에도 꺼지지 않았다. 이련 스님은 열반에 들기 전 제자들에게 자신을 둥둥이 마을에 묻어달라고 당부를 했다. 제자들이 밤마다 인각사 석등에 불을 올리면 그 불빛이 이련 스님의 부도에 비추고 부도의 빛은 다시 어머니 묘를 환하게 밝혔다. 인각사 석등, 이련 스님의 부도, 어머니 묘의 불빛이 삼각형으로 교환했다는 전설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어머니를 여인 후 이련 스님은 인각사에 주석하며 지필에 몰두했다. 스님은 어떤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썼을까? 황룡사 구층 목탑에 버금가는 희망을 모두의 마음에 쌓아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련 스님의 영적이 모셔진 인각사 국사전입니다. 이련 스님은 삼국의 역사에 많은 이야기들이 너무도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에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 삼국유사를 편찬을 했습니다. 삼국유사는 모두 9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왕력편과 두 번째 기편이
상당히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기편입니다. 9개 편 중에서 오직 이 기편에만 따로 서문을 달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스님이 이 삼국사를 편찬한 중요한 의도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군조선 즉 고조선의 이야기는 기편의 첫 번째 편인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 하늘나라의 환인의 서자인 환웅이 이곳에 내려와서 곰이 변한 웅녀와 혼인을 해서 단군을 낳아서 바로 그게 단군왕검, 우리 역사의 첫 번째를 장식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자면은 곰이 변해서 어떻게 사람이 되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게 잘 와닿지 않는 얘기죠. 바로 그걸 염려해서 이런 스님은 이 서문에서 대개 새로 나라를 열고 할 때에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많은 것이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시에 세계 문화의 중심을 할 수 있는 중국도 사왕오제의 그 역사를 보면은 오히려 더 심한 그러한 얘기들이 많다. 우리의 이 단군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 이상한 일인가 하면서 기이 신이한 일을 기록한다라는 편을 마련했습니다. 아마 이런 정신이 없었다면은 단군조선의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스님은 이렇게 기편에서 굳이 서문을 밝혀가면서까지 우리 역사의 첫머리를 알리고 싶어 했을까요? 이런 스님이 살던 시대는 몽골과의 싸움을 거쳐서 우리가 원의 간섭을 받는 그런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스님은 우리 민족이 이 민족이 그렇게 간섭을 받는 그러한 약한 민족이 아니고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또 그 역사를 우리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잘 가꾸어오고 일구어온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를 엮고 특히 기편에서 단군조선을 비롯해서 쭉 내려오는 역대 왕들과 관련된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묶어서 기편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편수로는 왕역편과 기편이 1, 2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1, 2편을 차지하고 있는데 권수로 보자면은 전체 분량의 40%가 된 거의 절반 가까운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삼국유사가 크게 이렇게 왕역 기편의 역사적인 부분과 그 다음 흥법편 이하의 불교적인 부분 나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삼국유사를 편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잘 찾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이런 스님이 많은 발품을 팔아서 아주 소중한 자료들을 모아서 기록해 준 덕분에 적지 않은 삼국 사회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국유사는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수록된 이야기마다 흥미로운 요소가 많아 오늘날 문화 콘텐츠로 활용 가치가 높다. 특히 불교와 관련된 나라들과의 문화 교류는 동아시아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다. 삼국유사의 나머지 부분은 불교 문화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흥법편은 고구려백개 신라의 불법을 처음 들여온 분들 그리고 법흥왕과 이차전 성사 이야기 같은 그런 불교를 일으킨 이야기 7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편은 탑상편인데 이름 그대로 불탑과 불상 그 밖에도 불교 건축물, 공예품 이런 불교 문화재를 모아놓은 그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의예편은 불교 사상사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14분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광과 자장, 원효와 의상 이런 불교 사상으로 큰 이름을 남긴 분들의 업적을 잘 엮어 놓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주편입니다. 밀교 고승 세 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통과 피은이 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감통은 진정한 기도 같은 걸로 아주 훌륭한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 10편의 이야기입니다. 피은편은 이 번거로운 세상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 은거하던
고승들의 10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웅면비 연불서승이라는 제목으로 웅면이라고 하는 노비, 여자 노비가 연불을 해서 극락에 왕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의 진주 지방이 되는 강주에 그 지방의 유지가 사람들과 함께 극락에 가기를 기원한 그런 연불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노비인 웅면도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풍습으로는 노비는 법당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당 바깥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기도하던 그 신분 높은, 재산도 많은 이런 사람들보다도 신분도 가장 낮은 노비, 그리고 여자인 웅면이 제일 먼저 그 연불의 지성이 너무 가득해서 극락 왕생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정말 드문 예가 되겠죠. 전통시대의 여자의 활동으로서, 그것도 신분이 전한 사람이 귀족이나 보통 사람들보다도 먼저 바라는 바 극락 왕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셀라 사람들에게, 또 이거를 얘기를 듣고 있는 고려 사람들에게 너무나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런 스님이 이런 얘기를 담아낸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원간섭교라고 하는 그런 시기를 살면서 우리가 문화민족으로서 다시 우리의 자주성을 회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은 큰 군사력도 아니고 큰 정치력도 아니고 바로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이런 굳건한 간절한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런 보통 사람들,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면은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웅면비 연불서승의 대표적인 그런 얘기가 됩니다. 마지막 편은 효선편입니다. 불교에서 볼 때 효도는 선행과 함께한다라는 뜻에서 5편을 모아서 이렇게 삼국유사 모두 9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구산 안에는 이런 삼국유사의 판본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스님의 비의 모습 같은 이런 자료를 놓고 우리가 찾았을 때 한눈에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후대에 삼국유사를 남기는 것, 그것이 이련 스님이 택한 최상의 수행이 아니었을까. 이련 스님은 삼국유사라고 하는 겸손한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수십 년간에 걸친 치밀한 자료 수집과 엄정한 고증을 통해서 삼국유사를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삼국유사는 날이 갈수록 현대에 올수록 그 문화적인 의미가 더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국유사를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가졌던 그 굳건한 믿음과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겨울의 매서운 추위도, 세계를 휩쓰는 질병의 어려움도 이러한 따뜻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으라는 그런 희망에서 인각사 마당에서 TV 고승전 이런 스님과 삼국유사 편을 마치고자 합니다. 삼국유사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는 점에서 시대를 앞선 고전이라 할 수 있다. 대립과 갈등, 분열을 일삼는 지배층의 정치와 종교의 허울을 벗어내고 평등과 화합을 추구하는 불교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삼국유사는 일제강점기 민족 정기가 말살될 위험에 처하자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고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를 더 인정받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고대인들의 곡진한 정이 있는 삶을 21세기를 사는 우리 역시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는 세상을 향해 큰 울림을 주며 앞으로 그 빛을 더해 갈 것이다.